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한글의 인기는 이제 독보적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강의실에서는 한 언어학과 교수의 충격적인 발언에 학생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한국어만 사용하는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믿어지시나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레나 윌로우입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나이는 22살입니다. 저는 언어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는 모국어이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외교관으로 일하셔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랐거든요. 그 경험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죠.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저에겐 정말 흥미롭고 보람찬 일이에요.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특히 매력적이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그 사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면에서는 꽤 성실한 편이에요. 수업은 물론이고 자율학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잦죠. 하지만 그렇다고 학업에만 매몰되진 않아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서 언어를 통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 언어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 친구로 이름은 사토 아야예요.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죠. 친구가 열정적으로 일본 문화를 소개해 주었거든요. 덕분에 J-팝도 듣고 J-드라마도 보게 됐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일본어도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평소에 새로운 언어 습득은 쉽게 하는 편인데 하지만 이게 웬걸 일본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자가 섞여 있어서 읽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거든요. 발음도 생소하고 문법 구조도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 언어를 배우면서 나는 언어 천재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배울 때는 꽤 수월하게 익혔거든요. 하지만 일본어는 달랐습니다. 정말 큰 도전이었죠. 발음, 문법, 한자 그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어요.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일본 친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기도 했고 J-팝 가사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꾸준히 일본어 공부를 이어갔죠. 처음에는 정말 더디기만 했어요. 한자 하나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문법 규칙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서서히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소리로만 들리던 일본어가 조금씩 의미 있는 단어로 들리기 시작했죠.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일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현대적인 요소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도쿄의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첨단 기술 제품에 일본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문화적 특징들을 배우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의 다양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일본 문화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본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도서관에 가서 일본어 책을 읽었고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 해보기도 했죠. 일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외우려고 노력했고 일본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 배운 표현을 써보려고 했어요. 물론 아직도 일본어 공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한자를 만나면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문법 규칙에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을 즐길 줄 알게 됐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정말 크거든요. 일본어를 배우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언젠가는 일본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일본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일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처럼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것을 통해 저를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처음에는 일본 친구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기도 했고요. 하루는 제가 그토록 바랬던 일본 여행을 가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 정말 설레었어요. 일본인 친구 사토 아야와 함께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차이, 그리고 정돈된 거리의 모습에 가슴이 설렜죠. 아야와 함께 도쿄 도심으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번화가의 네온 사인은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일본 특유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에노 공원을 산책했는데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벚나무 아래로 펼쳐진 연못, 그리고 그 위로 우아하게 떠있는 연꽃들까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죠. 아야의 제안으로 메이지 신궁에도 들렀습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울창한 숲속을 걸어가는 길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도리이를 지나 본전에 도착했을 때 그 장엄한 분위기에 절로 숙연해졌죠.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사쿠사 절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웅장한 절의 모습에 넛을 잃고 말았죠. 카미나리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붉은 문을 지나 절로 향하는 길, 나카미세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오래된 상점들 사이로 현대적인 기념품 가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야가 추천한 작은 이자카야에 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그곳에서 진정한 일본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사케의 은은한 향, 갓 구운 꼬치의 향긋한 냄새,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일본어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일본의 대중문화도 빼놓을 수 없죠. 아키하바라에서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세계에 푹 빠질 수 있었어요. 대형 전자제품 매장부터 아기자기한 피규어 샵까지 오타쿠 문화의 중심지를 둘러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고즈넉한 절과 신사, 첨단 기술의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일본 특유의 정서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조금씩 특이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죠. 시부야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가수도 여기서 인기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 한국 브랜드가 눈에 띄게 많은 거예요. 일본 화장품을 구경하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 제품이 더 눈에 들어왔죠. 저녁에는 아야가 추천한 라멘 집에 갔어요. 맛있는 라멘을 기대하며 줄을 서 있는데 주변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본에 한국 관광객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앞전에 아키하바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을 때 한 코너에 K-팝 아이돌 굿즈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야는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었죠. 아야에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좀 꺼려졌어요. 아야는 이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죠.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도대체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이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서점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어 학습서가 가득했거든요. 일본어로 된 한국어 교재부터 K-팝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책까지 다양했습니다. 카페에서도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일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아야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서도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지만 점점 저도 모르게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됐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스토리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어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동안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특히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이 귀에 굉장히 멜로디컬하게 들렸습니다. 언어학도로서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K-팝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끄럽고 화려하기만 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복잡한 안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가사의 의미까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의 변화를 아야에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어요. 아야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종종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자국 문화를 과대 포장해서 수출하고 있어. K-팝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야. 한국 드라마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장돼 있어. 아야가 자주 하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아야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제 나름대로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찾아보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워봤죠. 그러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저 호기심 정도였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여전히 저는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일본어 학습자였고 한국은 그저 흥미로운 이웃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조금 편협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문화에 빠져 다른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만난 한류 열풍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아야와 저는 여전히 좋은 친구였지만 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아야가 일본에 있는 본가에 일이 생겨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야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저는 조금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름은 김수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겨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아야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정말 친절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로 학교 생활이나 미국 문화에 대해 얘기했지만 점차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일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한국 문화의 인기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때 수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쁜 듯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설명을 시작했죠.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아줘서 기뻐. 사실 한국 문화산업은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거든. 수지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K-팝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K-드라마의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세레나, K-팝 아이돌들이 데뷔하기까지 보통 7에서 8년의 연습 기간을 거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들은 노래, 춤, 외국어까지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 수지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K-드라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판타지적 요소를 적절히 섞어 시청자들의 공감과 동시에 동경을 얻어내고 있어. 그리고 매회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지. 수지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아야에게 들었던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 문화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깊이와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지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인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지. 수지는 한글의 제자 원리와 구조를 설명해 주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컴퓨터 처리에도 효율적이라고 했죠. 세레나,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거 알고 있어? 이 책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서인데, 이렇게 한글의 탄생과 관련된 문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한글의 문화적, 과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수지의 말에 저는 새삼 한글의 가치를 실감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안에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대적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수지와의 대화는 언제나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특히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들었을 때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문화가 있지. 이런 정서가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어 콘텐츠에도 반영되고 있어. 수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드라마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수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기쁘게 승낙했고 우리의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죠.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을 하나씩 배우면서 정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게 실감났어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일본어를 배울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한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한글은 제가 이전에 배웠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보다도 더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날이 갈수록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설계에 감탄하게 됐죠. 발음과 쓰기를 익히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를 배울 때도 꽤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그 언어들을 배울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빠른 진전을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한글이 정말로 학습하기 쉽게 설계된 문자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죠.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습득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지와 시간을 보내며 제 안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한국은 단순히 유행을 타는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수지가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어때? 하고 제안했을 때 망설임 없이 좋아 라고 대답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공항부터가 차원이 달라 정말 놀라웠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이게 바로 한국의 본 모습이구나 싶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초현대식 마천루와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수지가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첫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에 압도되었죠. 수지가 한글로 쓰인 안내판을 읽어주면서 설명해줬는데 저도 조금씩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궁 안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바로 옆 현대식 건물들을 보며 한국의 빠른 발전에 감탄했죠. 그 다음 날은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수지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끈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서울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어요. 용산구에 위치한 이곳은 한글의 역사부터 현대 활용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배경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자세히 알 수 있었죠. 특히 한글 체험 프로그램이 재미있었어요. 직접 붓으로 한글을 써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으로 동대문구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적, 문화적 업적도 알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임금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그 아래 세종이야기 전시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은 물론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음악, 군사 분야 업적까지 알 수 있었죠. 특히 훈민정음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물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하루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이곳은 한글을 주제로 한 문화체험 공간이었죠. 한글 체험관에서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조합해보는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놀이를 통해 한글을 배우니 훨씬 쉽고 즐거웠죠.
한글마을의 전시관에서는 한글 창제의 역사와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한글 놀이마당에서는 퀴즈와 퍼즐 같은 게임으로 한글을 배웠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서예와 한글 캘리그래피도 해봤어요. 한글 예술공방에서 한글로 예쁜 공예품도 만들어봤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의 실용성, 그리고 한국인들의 한글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물론 K-팝과 K-드라마의 열기도 직접 체험했어요. 명동을 걸으며 들리는 K-팝 음악, 거리 곳곳에 붙은 한국 아이돌들의 광고까지 한류의 중심에 있다는 게 실감났죠. 수지와 함께 K-팝 댄스 클래스에도 참여해봤는데 힘들면서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드라마 촬영지 투어도 했어요. 유명한 드라마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름다운 풍경, 세심한 연출,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였죠. 한국 음식도 정말 좋았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매 끼니가 새로운 경험이었죠. 특히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하게 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찜질방에서 먹은 치킨과 맥주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와 구운 계란도 정말 맛있었죠. 미국에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찜질방이 생겨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도 찜질방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기술의 발전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이 적용된 대중교통까지,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한국의 IT 강국 이미지를 실감나게 해줬죠. 그러면서도 한국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한국의 불교 문화도 경험해봤는데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이런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직접 보고 놀랐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곳곳에 있는 학원들을 보며 수지가 이게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야 라고 설명해줬는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DMZ 투어도 인상적이었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동시에 평화를 향한 한국인들의 염원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한류의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역동적인 나라라는 걸 알게 됐죠.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인 영향력, 그리고 IT 기술의 혁신성까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해 열광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문화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나서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외국인인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이런 따뜻한 인간미가 한국 문화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 아쉬움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면서 정말 놀랐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알파벳과 달리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라는 점이 한글의 가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서 강의실에서 언어학 교수님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50년까지 세계의 많은 언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한국어는 오히려 세계 5대 언어에 속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심지어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제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들으며 더욱 놀랐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셨죠. 미국에서는 2002년에 비해 2016년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3배나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 학습 앱에서도 한국어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의 인기가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보다 7배나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점이 미래 사회에서 한글의 가치를 더욱 높일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죠. 문득 생각해보니 한국 여행 중에 명동거리에서 만난 외국인들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 심지어 유럽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또 어떤 이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한국어가 어렵지만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저는 한글이 한국인의 정신과 지혜가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미래에도 빛날 살아있는 문자라고 확신해요. 한글은 한국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 믿고 있어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 같아요. 문자 하나로 이토록 큰 영감과 감동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문자와 문화를 통해 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열정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의 자료를 찾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콩코르디아 언어마을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언어마을 안에 숲속의 호수라는 한국어 마을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한국어로만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미국 땅에서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곳은 단순한 언어 학습 공간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었죠. 김치 만들기, 태권도 배우기, 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곳에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까지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한글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 숲속의 호수마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정문에 걸린 한글 간판부터 마을 곳곳에 붙은 한글 안내문까지 모든 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죠. 마을에 들어서자 귀에 익숙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말이 들리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 수업은 물론이고 한국 요리 교실, 한국 전통놀이 체험, K-팝 댄스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져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죠. 어린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들이 한글을 쉽게 익히는 모습을 보며 한글이 정말로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외국어를 아이들이 노래와 게임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마을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방법도 볼 수 있었어요.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회화를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한글과 한국어가 디지털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언어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었어요. AI가 학습자의 발음을 교정해주고 개인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주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이런 첨단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글과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며 한글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욱 사랑받는 문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글과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한국 문화의 매력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며 세계로 뻗어나갈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졌습니다. 숲속의 호수마을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에도 빛날 살아있는 문자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글이 어떻게 발전하고 세계에 퍼져나갈지 정말 기대돼요.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문화의 매력이 만나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 정말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레나 윌로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처음에 일본인 친구를 만나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녀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진정한 진실을 깨닫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미국인인 세레나 씨가 한글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한 부분에서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레나 씨에게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